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김민석 원장님이랑 두 번째 시간, 여의도 뭐라고 아직 이름은 정확히 못 줬어요. 그러네요. 출장 분석. 여의도 정치 1번지에 와서 저희가 이 정치 분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원장님? 못 드셨죠? 된장찌개를 반쯤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식사 못 하고 지금 다니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전 된장찌개 반쯤 왜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안 됐네요. 음. 이번 주에 사실 저희가 이름도 정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이번 주에 또 이효 여사님 맞아요. 상도 있었고 저도 다른 일정 다 그냥 뒤로 하고 상가에서 쭉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 제가 상주들이 정말 5일장이라는 건 힘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유족들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흔히 네네. 동교동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정치를 시작한 연이 있는 분들이 다 70대, 80대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치권에 있으면서 지금 젊은 분들이 뭐 서른 의원, 뭐 김한정 의원, 이훈 의원 이런 정도가 아마 흔히 이야기하는 좀 김대중 젊다. 대통령 퀴즈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그런 저희가 뭐 50대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나눠서 상주 역할도 하고 뭐 등등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오늘 아침 연결식까지 하고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밀린 일 좀 하고서 스타타파 이렇게 하러 오는데 저희가 해가 좀 바쁘기도 했고요. 네네. 아마 상주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이번 주는 정신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좀 살도 얼굴도 좀 많이 타시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 탄 거는 이제 이게 조금 뭐 좀 바르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간 지역을 네네. 오랜만에 이제 열심히 좀 다니고 하니까 네네. 이게 까맣게 탔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허해지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요거 조금만 이거 크기가 안 줄어들었는데? 이거 조금만. 네. 나 지금 늘기는 안 먹어. 왜 안 먹지? 볼륨은 볼륨 올려달라고요? 네네 제가 말을 좀 크게 할게요. 우리 아니 안 먹죠. 두 분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래도 나오죠. 우리 원장님이랑 여러분들 직접 소통 좀 하세요. 제가 이거 좀 우리 잠깐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지금 창에 보이는데 너무 크게 보여갖고. 선크림이 필수인데요. 선크림을 발라도요.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 사실 선크림이 별 뭐 의미가 없어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원장님 요거 보이세요? 다 보여요? 이 정도 해놓을까요? 조금 네, 더 네, 크게? 네, 괜찮아요. 예. 안경 벗을까요? 안경 멋있어요. 네, 안경 멋있어요? 예. 안경 좀. 소리가 작아요. 지금 들리시죠? 본인들이 조금 작으시면 본인들이 좀 키우세요, 여러분들. 네, 네, 저희 앞으로 여러분들 그 소리 작다고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거기. 마이크를 입에 넣어요? 아유, 진짜. 지금 마이크랑 상관없이 저희 누가 형이야 김철수 씨 짐 싸고 선캡 이거 전에 어디 걸어다니 제가 이거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공원 같은 데 그렇고 평소에 걷는 걸 좋아하는데 예. 사실 걸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네네. 아줌마들 모자 있죠? 이거 이렇게 예, 창 이따만한 거. 큰 거. 네. 사실은 그거를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거 하고서 이렇게 확 가리면 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굉장히 편한데 네네. 동네 다니면서 표어들어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표어들어 다닌다기보다 지금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괜찮- 그런 그렇지. 이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인사하러 다니고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는 하면서, 거지.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래요. 예. 제가 항상 그런 건 잘 하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오늘 그래서 음. 오늘 이제 그 이효 여사님
5일장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현충원에서 마지막 연결식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진짜 내내 눈물이 났어요. 그렇죠. 이상하대요.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님 돌아가실 때라든가 또 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뭐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겪는데 다 경우들이 다른데 저는 조금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옆에 네. 이효 여사님과 오래 했던 어른 그러니까 나이 든 여성분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야 우리 그분들은 뭐 김채고라고도 하고 김원장이라고도 하시니까 그 감성이 참 풍부한 것 같다 이러시는데 뭐 그래서가 아니고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추도사를 듣는데 영상 같은 거 보는데 눈물이 많이 나고 사실은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반성이 된 것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어디에 출마하시냐고요? 우리 5분 정도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의원님 영등포 을이죠. 네, 제가 원래 영등포 어디 출마하시냐는 질문들 있고 그래갖고 영등포 을에 원래 제가 거기서 처음에 정치를 했었죠. 제가 원래 거기서 연속 2번 국회의원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뭐 자유한국당에게 좀 네, 넘어갔다가 다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번 연속하시고 대림동 그렇게 된 거죠. 거기서 제가 뭐 대학교 때 자취부터 시작해서 뭐 영등포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래됐어요. 네. 나이는 50대인데요. 정치를 너무 일찍 시작하셔갖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정치를 한 것보다 쉰 날이 좀 많았죠. 뭐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근데 더 성숙되셔갖고 돌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오늘 일단 이 사진 한번 소개 좀 시켜줘. 와 이거 그 엄청난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 이게 사람으로 보이나요? 원장님 이게 87년도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언제예요? 이게 이제 와. 이거는 아마 명박산성 당시에 광우병. 네네 그 당시에 촛불일 거예요. 위에서 어디 그 건물 위에서 찍은 거네. 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올렸던 노란 풍선들. 그때구나. 유명한 분의 작품인가요? 예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노란 풍선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진을 이렇게 뒤에 저희 배경이 좋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그 비밀 아지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지트고 벌써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오늘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일주일 동안 아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굉장한 이슈들이 있죠. 그래갖고 가짜 뉴스도 너무 팽배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치 경험 많으신 우리 김민석 원장님과 정치 분석을 하는 제가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정치 잘못된 뉴스 바로 잡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저희가 기획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지금부터 녹화를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시사타파의 출장 심층 분석, 오늘도 두 번째 시간 김민석 원장님, 전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 정확한 명칭으로 할까요? 뭐 어제 제가 오랜만에 종편 한 군데 나갔었는데 네네네. 전 민주연구원장과 네네. 현재는 제가 연구원장 그만두고 포용국가위원장인데 그렇죠. 위원회 위원장인데 아직은 이제 일반인들이 잘 그렇죠. 익숙치 않은 용어고 또 요새 우리 양정철 원장 때문에 이 민주연구원장이 완전히 그 이름이 또 핫해가지고 그래요. 어제 방송에서 그냥 그리고 이제 이름에 익었기 때문에 네. 연구원장으로 하라고 괜찮으세요? 저희도 전 상관없어요. 네. 뭐 전 원장. 저 사실은 전 원장님으로 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민주연구원장에서 원장 소리 들을 때는 되게 어색했어요. 그렇죠. 의원 소리 듣고 뭐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당직에서 원장이라는 칭호를 듣기가 그렇지. 좀 흔치 국정원장 않고 국정원장 하나 있네. 국정원장 있고 이제 연구원장 있는 건데 그냥 아니면 이제 뭐 저 병원장 있고 산부인과 원장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2년 저도 듣다 보니까 익숙하고 어쩌면 또 다른 원장을 달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또?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건데 그래도 대신 힌트라도 좀 주세요. 이거는 이제 당 아니고 당 바깥에 있는 정책과 관련된
또 기구가 하나 있는데 정책기구. 네네 역시 원장 출신이라서 브레인 역할을 여기저기서 많이 맡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9시 반까지 힘차게 여러분들 네. 재미와 아주 이거 꼭 잘 들었다. 아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무엇보다도 이희호 전 영부인이자 전 이희호 여사님의 서거가 어떤 가장 큰 우리 이슈고 좀 슬픈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희호 여사님은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을 떠나서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김대중 대통령과의 어떤 민주화 운동의 동지 이렇게 보는 게 저희는 더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에 직접 영입을 해서 비서실장으로 앉힌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민당 시절은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통합민주당 시절에 통합민주당 시절에 이제 영입을 해서 첫 출마를 했었고, 그래서 뭐 그때 민주당의 아들 영등포의 아들 뭔지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당의 총재 비서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총재가 있었을 그렇죠. 때죠. 그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고 당에는 총재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총재와 이걸 겸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 당청이 분리가 돼서 총재직이 없어지고 그렇죠. 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무를 담당하는 총재 비서실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권 후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고 새천년 민주당의 총재 비서실장이어서 새천년 민주당에 최연소 총재 비서실장이어서 그때는 총재 비서실장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재선 때니까요. 40대 2001년이니까 36, 37 그럴 때. 재선이 36세. 재선 국회의원이 제가 32, 36에 28에 처음 출마해서 32, 36에 두 번 다 최연소를 했으니까요. 야,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김인석 원장님 이렇게 탁 찍어갖고 비서실장으로 할 정도면 되게 이뻐지셨어요, 솔직히? 뭐 그런 연세도 워낙 많으셨지만 젊은 30대로 볼 때. 왜냐면 뭐 김대중 대통령 되시는 선거를 할 때 96년 선거를 할 때 선거기간 내내 차에 바로 옆자리에 그 차 안에 운전하는 분 빼고 그렇죠. 둘이 타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는 뭐 특별히 뭐 제가 역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젊은 의원이니까 좀 말동무도 하라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른바 DJP 연합을 할 때 제가 JP 말고 TJ 박태준 총리 담당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총재 비서실장이 그 이른바 청와대 수석회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또 이호 여사님과는 이제 인연이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은 하지만 멀어서 좀 세종대왕 옛날 얘기 같은 분들이 많죠. 독재 정권과 싸우고 많죠. 참 좀 어르신 같은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의 차이가 노 대통령께서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내가 대통령이 돼서 쭉 짚어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기본을 해놨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 세력이 어떤 교과서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국민의 이렇게 인식을 보면 가장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제왕적 보수 정치였어요. 일종의 영웅 시대 뭐 이런 야권에서는 독재 권위라는 게 좀 있고. 맞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우리 곁으로 이제 돌려놓고 내려놓고 이제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님을 뵈면 이희호 여사는 항상 그 옆에 같이 계셨는데 그러면서도 이희호 여사를
그냥 김대중의 이유로만 저도 저 모르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호에서 서거 이후에 연결식 과정이라든가 이때 울림을 주는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민주화 운동가, 여성 운동가, 1세대 여성 운동가로서의 이효였다. 이효는 이효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령 이런 거죠. 돌이켜 보니 그 정말 이 심지 깊은 그 민주화 통일을 일관되게 간 야당 정치가 김대중과 네. 최초의 여성 운동가이며 여성 민주화 사회 운동가인 이효의 결합, 맞아요. 거의 그 두 동지의 대등한 결합이 한국 현대사 몇십 년을 만든 거고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사회 최초로 김대중 이효라는 문패가 동경에 걸려 있었던 그게 이것으로 1963년도 일이에요. 상징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어마어마하게 앞서간 전국에서 아마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남성 우호적인 사회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앞서간 것이고 굉장히 이효 여사의 문패가 달렸다는 게다가 그런 그 두 분의 결합이 네. 당시로서는 오늘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두 아이를 둔 정치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미 낙선을 거듭한 네네. 굉장히 어려운 처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야당 정치인 김대중과 명문 학교를 나와서 유복한 집안에서 외국 유학까지를 하고 그때는 이미 그냥 주변에서 다 야 저기는 참 잘 나가겠다 이렇게 총망맞는 생각하던 여성 여성인 이효 여사가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는 결혼을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해준다 또는 결심한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결심인데 그 결심을 하고 그리고 결국 신혼 불과 며칠 이후부터는 그냥 남편이 끌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옥바라지 하기 시작했죠. 시작된 것이니까.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효 여사께서 일관되게 그 과정에 함께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이효 여사가 지금 9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1922년생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90세세요 올해.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올해 계속 야, 이효 여사를 한번 뵈러 가고 싶다 그랬어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초대 민가협 회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구속됐을 때 첫 민가협 회장이에요. 이제 그때 민가협이 정식 민주화 운동 뭐 가족협의회. 가족협의회. 네, 그래서 민가협. 그러니까 구속 학생들의 모임 부모 네. 모임에서 시작된 건데 네네. 그때 같이 뛰었던 분들이 유시민 이사장의 누님 유시춘, 김근태 고모님의 사모님 인재근 여사, 인재근 저희 여사. 어머님 그렇게가 같이 막 이제 그 구속 학생으로 뛰었을 때 그때 이효 여사께서 다 이 뒷배 어떤 든든한 병풍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어서 그렇죠. 네. 그에 대한 그 추억과 고마움이 굉장히 깊어요.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이.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계속 그때 그분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리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상으로 얼마나 그 귀한 분인지 그럼요. 네. 실제로는 이게 참 글씨도 이효 여사가 글씨가 더 연필이세요? 잘 쓰신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봐야 하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망명하셨을 때 사실은 뭐 영어로 쭉 이렇게 편지를 쓰고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하는 것에도 이효 여사의 역할이 컸죠. 그래서 어쨌든 유학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저분이 저런 선택을 해서 저렇게 온 것도 쉽지 않은데 저처럼 저 정도 비교적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정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고사에 보면. 근데 이효 여사께서 사실 할 일은 다 하시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대통령의 존재감보다 앞세우지 않는 그런 굉장한 이제 그건 사실 인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어떤 겸허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을 지내고 나니까 더 그게 느껴져서 제가 야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통령 중심 사고, 남성 중심 사고에서 너무 묶여서 김대중 대통령과 그렇죠. 이효 여사를 봤던 것이 옆에 아닌가라고 측근이었던,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두 분은 정말 공동 운명체이자 인꼬 부부 같아요. 일종의 참 동지적인 모델이었구나 하는 네. 생각이. 그래서 저 과거에 보면 대개 가면 김대중 대통령 이효 여사가 이렇게 손님이 오면 김대중 대통령이 설거지 다 하고 이렇게 진짜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그 생각하는데 시대. 예, DJ 대통령이 굉장히 섬세한 분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겪었던 사람, 저희처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예. 권위적인 면모보다는 저는 늘 어떤 게 매일 먼저 생각나냐면 김대중 대통령 유머가 늘 생각나요. 김대중 대통령은 유명을 쓰셨어요? 아유, 탁월하죠. 우리한테는 그냥 존경적이 좀 큰 어르신 같은데 늘 자리가 있으면 유머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분위기를 탁.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니 그냥 뭐 어떤 자리든 분위기를 가면은 먼저 뭐 띄우시려고 딱 그래요? 들어가면서 네. 뭐 사람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도 하시고 아니, 그 아주 전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극이 이런 거잖아요. 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연설을 할 때 예. 본인의 과거 이 사형 받을 때 얘기를 하면서 예. 사형하면 입이 사해서 찢어지고 무기하면 입이 무하고 동그랗게 모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관이 사형이냐 무기냐 그거 되는 재판관 것만 입만 사 요게 찢어지냐 이거만 보고 있었는데 사 사자로 찢어지더라라는 사. 얘기를.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이제 하니까 농담이지. 맞아요. 사실 그 어렵잖아요. 근데 그리고서 그렇게 됐는데 돌아가서 여사님이 사형 선고 이후에 면회를 와서 하던 소리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섭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의 농을 많이 하시는 그 두 분은 그 인격적으로 굉장히 본인들의 물론 어떤 종교적인 숙성도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상가에 쭉 있으면서 참 많은 문상객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제가 그저께 고등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나 했는데 네네네. 상 중이었죠. 근데 제가 오프닝을 내가 이거 상을 치러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했다. 근데 예를 들어 온 분 중에 예. 이재용 씨 왔었죠. 예, 이순자 씨 왔었죠. 이순자 씨도 왔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이순자 이제 이렇게 와서 뭐 상해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삶이 정말 좋은 삶인가. 하여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효 여사 두 분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민주 세력의 뿌리고 사실 현재의 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회공신익희 선생 등등에서 이어져 왔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는 어쨌거나 김대중 민주당, 김대중이 총재이던 그 시절에 그 어려운 70년대에 이미 뭐 예비군 철폐라든가 4대국 보장이라든가 평화통일을 이야기했던 그리고 복지를 이야기했던 그 시절에 일종의 재련되고 또 트릭이 잡혀진 민주당으로서 이제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분을 남녀,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 또 정치 지도자와 또 그에 못지않은 여성 지도자를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었다는 게 돌이켜 보니까 굉장한 축복이고 자부심이고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도 몰랐던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이순자 여사도 대단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참 지나고 나니까 이순자? 죄송합니다. 저 누가 이순자라고 써갖고 이게 저거 보시면서 저걸 보면서 했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이효 여사님도 참 훌륭하고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 날 뻔했네. 이효 여사님도 참 훌륭하고 오히려 이희호 여사님은 얘기할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도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이효 여사님 때문에 더 알 수 있는 게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사이가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문재인의 친구다, 그렇죠. 이게 자랑스럽다라고 네. 했던 것처럼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나는 이희호의 남편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김대중 대통령 하면 좀 어렵고 존경받고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서로 부부가 존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가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려울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저 어렵고 막 정말 고민하고 이럴 때 네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투쟁해라, 이렇게 푸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이희호 여사, 내가 아내한테 버림받을까봐 변절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는 걸 보면 일종의 백범 선생의 어머니처럼 네. 뭐 이런, 그러니까 편안함을 구하는 것보다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원칙과 가치를 존중해라 하는 그랬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그거 네,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합니다. 생각을 하게끔 다시 한번 하는 일인가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갖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아름다운 편지다, 뭐 그리고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이기 때문에 먼저 네, 앞서 나가서 네. 말은 못하겠다. 우리 원장님은 어떤 친서가 담겨 있을 거라고 좀 감각으로 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6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준비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말을 아끼시고 계시거든요. 원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현재 어떤? 글쎄, 우선 첫째는 결국 지금 북과 미와 북 사이에서 중단된 지점이 결국 이제 하노이에서 중단이 된 그렇죠. 건데, 예. 하노이에서 중단이 된 것은 원래는 다들 생각하기를 일종의 빅딜이 서로 단계적인 동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기대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안 됐고, 그 이유는 미국은 북의 어떤 비교적 큰 선제적인 양보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거쳐서 다 털겠다. 이른바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 시간표와 그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네. 북은 그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이른바 협상의 지뢰 때 뭐 소위 바기닝 칩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털어나가겠다 하는 네네. 그 지점에 합의가 안 되면서 넘어간 것인데,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사정도 있었죠. 사정이 트럼프가. 있었고,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전략적 구도로 봐서는 음.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우위가 있어서 네. 어쨌든 그것의 균형을 조금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지점에 지금 딱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서가 갖고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좋은 제안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일치하나. 저도 나름 분석을 했거든요. 한번 비교하려고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우선 첫째는 어쨌든 그 명확하게 전체적인 비핵화를 내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에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 어떤 미국이 바라던 용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마도 그것이 반영돼서 대통령이 직접 적시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북한이 그 전 세계의 핵 포기 의사를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네. 했던 것이 일정하게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네, 또 네. 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쨌거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 공개는 못하지만 그 내용의 대강, 핵심적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다가 의미가 있는 대목이고, 뭐 이번에 이제 이호 여사 서거 때 뭐 좋아내려고 한 걸 따로 얘기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부분만 놓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북미 간에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럽지만 어떤 희망적인 여지가 조금 읽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보다 훨씬 창의적 분석력이 있으신 네, 저는 우리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일단 트럼프도 아름다운 친서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렇게 저 할 때 원장님 한번 제 얘기 듣고 동의하시나? 일단은 그 친서 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미롭다는 것은 6월 말에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미 3자 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을 수도 은근히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내려와서 볼 수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휘전 거기 한번 갈라다가 DMZ 갈라다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추진하면서 그때 깜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 갑자기 끌어당겨 넘어가듯이 그래서 흥미롭고 그런 의미가 남북미 3자회담 생각하지 않을까. 예,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이면 좋겠고 판문점. 근데 그런 것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는가. 많죠. 예. 많은데 제 바람 플러스 예. 둘 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 약간 허를 찌르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저도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네, 허를 찌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이른바 톱다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니까 말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3명에서 만나기로 그래도 한번 잠깐이라도 얼굴 배웠고 완전한 정상회담이 아니라도 그 모습을 보이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한 거고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게 맞으면 우리가 이제 미리 특종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 워낙 그 말을 아끼셔서 그러는데 저희 바람이에요, 사실 저희. 그리고 그 원장님 최근에 이 곽상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막말이 이제는 이렇게 보면 막 자기들끼리 경쟁하듯이 막 나오다가 이제는 우리가 조화 얘기는 했나요? 아니 요거 함께 같이? 조화. 김여정.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다른 다음에 또 할까요? 아니, 지금 해요. 이때 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김여정 조화를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 처음에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왜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세브란스 병원 상가에 있으면서는 그래도 결국은 이번에 이제 오지 않겠냐. 왜냐면 과거에 이제 서로 그 상이 있을 때는 뭉상을 하고 그런 것이 동방예의지국에서의 그렇죠. 뭐 기본 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면 기대, 맞습니다. 일면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위원장을 이렇게 해서 판문점까지 내려가고 조화를 보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 의지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 의지에 더 뭐 긍정적인 어떤 정치면으로 보면 회답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문제 어떤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서 어떤 김여정이라는 동생을 보내서 어떤 최대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걸 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문상 우리가 가령 이제 모든 뭐 조문도 정치니까요. 외교죠. 현실적으로 외교, 그러니까 조문 외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예를 표한 거는 아니다고 볼 수 있죠. 직접 오는 거죠. 내려왔어야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당시에 제가 그때 당에 있으면서 정세균 대표 시절인데 최고위원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국회에서 이렇게 상을 할 때 북에서 내려온 분들을 맞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문상하는 게 최고 수준이겠죠. 직접 가서 아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 버렸다. 이건 뭐 최고의 최고 수준이겠죠. 김여정 위원장이 내려왔다. 이것도 뭐 최고의 최고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다. 그렇죠. 판문점까지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남북 관계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 이미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고 음.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남이 왜 이렇게 하느냐 또는 뭐 쌀 지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뭐 그런 거 갖고만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근본적인 정치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라 니들도 당사자인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냥 양쪽에 중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민족적 어떤 대결단으로 그러니까 민족 공조의 입장에서 서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 기조를 첫째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조에서 우리의 불만을 표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 그냥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네. 일정하게는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미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정치적 외교적 협상의 국면에 네, 있어서 네, 네. 아무리 이런 좁은 국면이지만 내려와 버리면 이거 다 풀릴 것 같으네 하는 식의 긴장이 풀려져 버리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긴장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우리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이 딱 거기까지만 온 것은 일종의 긴장을 유지하는 효과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최고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네. 문상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의 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누가 내려보낼 거냐 를 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이걸 의전을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눈다면 A, B, C, D 중에서 특 A, B, C, D 나누면 그 중에 A급에 1번이냐 2번이냐 예를 들어서 3번이냐 네. 이렇게 볼 때 보면 그 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들고 내려온 것만 빼고 나면 그다음에 김영정. 그죠. 그러니까 즉 A 단계의 1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사실은 그리고 역으로 보면 김여정이 아닌 다른 사람을 현지에 문상을 보내는 것보다도 더 경우에 따라서는 무게가 있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북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것은 뭘까? 일종의 여정은 여전하다를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우리 뭐 조중동 다가 그랬나 아니면 조선이 그랬나요? 뭐 이런 데서 뭐 누가 지금 뭐 실각을 했느니 지금 밀렸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전혀 검증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막 국제적으로 막 진짜 똥포를 치고 그렇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김여정 위원장이 현재 이 남북 국면, 북미 국면에서 갖는 의미는 평창에서부터 쭉 오면서 나름 가장 최측근이면서 국제사회를 아는 인물이고 끊임없는 일전 대땅뜻 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이는 인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마치 김정은의 입 같은 대변인. 마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 정책의 상징이었던 임동원 전 수석처럼 네. 아 김여정이 움직인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실세다 그러면 아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전히 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우리 내부에 우리 내부 권력 질서에 있어서 그런 기조가 네. 주류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저 남조선의 그 엉터리 뭐 언론들 정신 차리시오 뭐 이런 네. 예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작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 거지만 뭐 모든 정치적 행위가 그렇고 특히 북이 정치적인 행위가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단계는 함축을 여러 가지로 읽어야 할 텐데 이건 나름 깊은 함축이 있고 뭐라고 다른 메시지를 던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와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갔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박지원 의원이 가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듣고 가서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듣고 가서 전달한다는 것은 그쪽 내부에도 자기들의 주동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라고 네. 할 수 있는 명분은 축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갈 수 있는 조치로서는 상당히 진일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친서 네. 이거는 북미 간에 지금 움직인 것이고 북미 간에 움직이면서 미국과 한국 간에 공유가 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번 조화는 네. 이호 여사 이때 이렇게 되면서 또 움직인 것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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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트라이앵글 삼각 간에 다 조금 더 상황이 풀린 쪽으로 진정이 되고 있는 좀 더 거죠. 진전되는 모습. 사실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상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호 여사께서 네. 네. 평생 바랬고 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남편을 대신해서 하는 듯이 정말 그 노고를 이끌고 정말 애를 쓰셨는데 네네. 돌아가시고서 만약에 저쪽 사절 땅에 내려오고 이게 조금 풀리는 계기가 된다면 네. 얼마나 의미 있는 돌아가심으로서도 또 한편 예.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시고 가시는 거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비록 사절 땅에 내려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민족 감정적 부분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했다.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돌이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듣는 분들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김일성 주석 뭐 상 나고 이랬을 때 문상을 가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래갖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때에 비해 보면 여전히 지금 뭐 일부 태극기 모독 부대도 있고 일부 아주 극단적인 분열주의적 망동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의 큰 흐름과 주류로 볼 때는 많이 성숙해진 거죠. 비교할 수 없이 20년, 30년 전에 비교하면. 제가 그 말씀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참 많지만요. 제가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높이 평가하는 게 통일 의식의 변화, 국민들의.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젊거나 나이 먹거나 굉장히 우리 세대가 국민 자체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경향으로 점점 흘러갔는데 단 2년 만에 남과 북 정상이 평양에서 연설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금강산도 우리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통일 의식의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남북 관계를 진지속시키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까요? 네. 뭐 중간 어떤 그 채팅 보이시면 대답해 네, 주시면 그렇게 되고요.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뭐 계속 문다혜 씨의 뭐 자유한국당 뭐 TF 문다혜 TF라 그러면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뭐 측근 비리, 뭐 가족 비리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 사위 문제를 계속 그 해외 이주 문제 이런 거 그 뭐 불거지다가 물고 늘어지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보다도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건 알 텐데 이거는 뭐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게 과연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왜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운동하는 거죠, 뭐. 그렇죠. 존재가 선거운동하는 건데 이제 나 이대로 죽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뭐 법적인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뭐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형사처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나 결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고 요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자기 선전을 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 야당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은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이 재밌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당 국회의원도 해보고 야당 국회의원도 해봤지만 야당이라는 게 사실은 뭐 막 좀 공격하고 비판하는 맛도 있고 그런 거고 또 좀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 뭐 우리도 야당을 했으니까 맨날 100점짜리 답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때로는 조금 틀리더라도 필요할 때 이렇게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야당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절도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상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실력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곽상도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하는 것 중에 보면 저 대통령 손주들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를 서류를 또 오서 그 사람은 오서 할까요? 이런 거를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징계도 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사회에 뭐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 갖고 열풍이 불었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정의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내 경우나 네 경우나 상관없이 그냥 아예 제로로 해놓고 이건 누구의 경우든 똑같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올바르면 그게 정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뭐 자제나 손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같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으면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냥 야당 국회의원 또는 아예 정치하는 그냥 일반 사업가 아니면 보통 사람의 경우도 그 뭐 이렇게 애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걸 그냥 마구 그렇죠.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저 대통령 가족 뭐 딸 뭐 사위에 대해서 진짜 비리가 있거나 하면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조사해서 야당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거 잘 조사해서 밝혀내고 한 건씩 하고 하는 건데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도 지원을 했던 사실이 이제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내용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전혀 아닌 것 네. 같고서 뭐 이렇게 의혹을 터뜨리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하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뭐 그 사위 저 회사에 대한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정권에서 그 회사에 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예. 그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근데 그 한국 기관이 투자 뭐. 그 기관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신생회사를 이렇게 했느냐인데 다 그 틀려요, 기관이 팩트 여기 말고는 다른 신생회사에 하나도 안 했으면 그 말이 맞고 그렇죠. 또 이 정권에서만 했으면 그 말이 그렇죠. 맞는데 박근혜 이 정권이 아니라 박근혜 때도 예, 했고 예. 이 회사 말고도 다른 신생회사도 했고 오히려 여기는 해줘야 할 정도로 안 해주면 손해일 정도로 이게 잘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이니까 박근혜 정부 해준 거죠. 기업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다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대통령의 가족 있잖아요. 네.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정치를 할 때요. 네, 네. 처음 국회의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우리 딸이 어릴 때인데 뭐 유세자들도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걸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이렇게 늦둥이를 봤는데 네. 그때는 저는 오히려 야 이게 아이들이 아빠의 직업이 정치라는 게 이게 어쨌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철이 들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면 가급적 그런 정치 공간에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저도 철 들고 나이 들면서 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가 그럴진데 대통령의 가족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가족 중에 그 따님의 경우는 성인이 된 입장에서 나는 이런 정치적으로 노출되는 방법이 아닌 길로 인생을 살겠다고 자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반드시 모든 걸 노출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네. 그러면 어떤 불법이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네. 그런 부분의 사생활을 건드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는 짓이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에 곽상도 어떻게 보면 지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물어서 당협위원장에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시 어떤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뭐 그런 걸 갖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정치적인 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거겠죠.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요. 이 전에 뭐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하면서 뭐 관종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할 때 조준을 잘해서 정밀 타격을 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골을 정확하게 넣어야지 마구 쏘면 안 돼요. 난사가 되죠. 마구 똥볼 차도 안 되고 그건 그 무차별 총기 난사고요. 그러다 보면 그 총에 자기가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오죽하면 퇴임사에서 대선은 박근혜가 말아먹고 지선은 홍준표가 말아먹고 지금 총선은 이렇게 정말 나가다가는 나경원이 막아먹었다 이런 소리를 해주시고 한마디로 이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어떤 따끔한 충고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망발과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을 보면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경제 면에서는 경제를 파탄내는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안보 측면에서는 김정은의 대변이라는 차마 듣기 힘든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김민석 원장님이 보실 때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 말만은 내가 정말 분노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나 정치적인 언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도저히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황교안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봅니다. 자, 정치적으로 무슨 좌파 독재다 일단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경제 파탄이다. 그러면 경제가 진짜 그렇게 걱정되면 들어와서 추경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여당을 믿는 거죠. 지금 대통령 여당을 믿는 거죠. 아니, 그렇게 파탄이 돼서 걱정이 되면 들어와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심지어 지난번에 미사일 날아갈 때는 안보가 정말 뭐 위기다 어쩌고 그러면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바로 정보위나 국방위를 소집해라 하면서 국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저 사람들은 전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말만 그렇게 하거나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차라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네. 이게 세상은 좌우의 양날개로 나는 거니까.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초당적으로 진보, 보수, 민주공화 이렇게 할 때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가령 그런 경우는. 근데 이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전혀 진정성이 없잖아요.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보를 걱정하는 것 같지도 걱정했으면 국회 들어와고 추경했어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막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막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네. 진짜 뭐가 가장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과거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민경욱 대변인이 네. 옛날에 저희가 정치 초기에 그때 기자로서 만나서 보고 그랬었는데 야, 저 사람이 저 정도인가?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최근에 놀라게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민경욱 대변인도 놀라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무슨 막말을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철렵질 아니 그 전에 철렵질 이전의 막말이 네. 저거였잖아요. 유람선 그 삼촌대 그렇죠. 그거를 무슨 그거 갖고 온 국민이 경악을 하는데 보통 같으면 당에서 자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숙하거나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더 나도 자숙하지도 않고 본인이 사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철렵질이라고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게 뭐가 잘못했냐면서 더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기억하시겠지만 저 황교안 대표가 막말은 하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국민 했잖아요. 경고를 했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일종의 전체적인 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 막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내지는 작전으로서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체제가 막말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네. 우선 과거 같으면 한 번 잘못하면 약간 조금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네. 더 치고 나와버리는 방식. 이거는 이제 지금 민경욱 방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호김인가 하는 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런 게 막말인지 아닌지 정말 국민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 드러나는 아니 경쟁? 그런데 그건 분석이 필요한 게 국민들에게 막말이라는 것에 정상적인 판단 기준을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죠. 황교안 대표도 진짜 최근에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막말이다 이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막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 놓고 보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막말에 대해서 뭐 징계하겠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이 자기의 존재감,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질이 막말 정당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잘못했다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꾼 거니까 막말에 대한 물타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과거와 다른, 그러니까 막말에 대해서 징계하고 하는 것이 자숙하고 아니라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막말입니까? 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건 막말이 아닙니다. 막말이 아니라 내가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게 왜 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전체적인 막말에 대한 국민적 이해 이런 것처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그래 저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만 뭐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는 틀린 말은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는 거고 그건 결과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이해나 정치에 대한 어떤 품격과 수준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네. 정말 나쁜 거고 맞아요. 하나 더 나아간다면 이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정치 싸움을 개판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일명 개싸움. 중도에 대한 다음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거 참여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정치 완전히 혐오를 일으키는 그냥 거군요. 골수들 싸움으로 가서 선거를 중도 빼고 네. 골수 동원 게임으로 가겠다라는 사실은 그런 전략적인 수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깊이 봐야 되고 결론은 이런 짓 하면 처음에 안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잘못이고 황교안 대표는 몰라서 그랬겠지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저런 정말 위선적인 네. 진정성이라고 교활해요. 하는 이런 게 진짜 문제다. 그리고 아니 이런 게 막말인지 모르겠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걸 왜 국민한테 물어봐요? 막말인지 아닌지 정도도 몰라요? 그것도 판단 못하는 당 대표가. 그래서 정말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 이게 제일 위험한 게요. 네. 아유 저놈들은 저러니까 내버려 두자. 우리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 저놈들 맨날 그러는데 뭐 저거 비판하면 뭐하냐. 어제 오늘과 비판하기도 싫다. 강력하게 대응해줘야 되죠. 저도 비판하기 싫어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네네.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 니네들은 원래 그랬어라고 하면 이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하면서. 되고 이 정말 국민이 안 좋은 쪽으로 세뇌가 되는 거 맞아요. 아닌가. 가짜 뉴스도 자꾸 듣다 보면 저게 진짜인가? 그럼요. 이런 좀 정치 생각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국은 황교안이가 이런 어떻게 보면 막말을 자기가 방치한 경우도 많아요. 5.18 망원 저건 살인방도 저 정도 되면 방조죠, 이제 지가. 방조 동조죠, 동조. 조장이죠, 조장. 조장이다, 동조 같아요. 지도 동조하니까 저렇게 처벌할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아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기가 나름 법률가로서 해왔던 일들로서 어떤 법률적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왔던 기준으로 분석해 본다면 네. 자기는 다 정치에 있어서의 막말이나 정치에 있어서 정말 나쁜 일들을 방조, 조장하고 있는 거죠. 저거 보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안 그랬으면 진작 어떤 징계를 하든가 당해서 했겠죠. 근데 황교안 체제가 이렇게 결국 100일 동안은 뭐 지지율 좀 끌어올리고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서 좀 잘 나가는 척 하다가 황덕술, 야 저기 뭐 청소하자 하신 분 황덕술. 도덕술 플러스 황교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여요, 원장님. 그 이제 당 내부에서 자꾸 장애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좀 싸우기를 원하는 수도권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지금 뭐 대놓고 이제 장제원은 뭐 제왕적 당 대표다. 그리고 홍문종은 탈당 의사를 밝히고 뭐 이런 친박과 비박에게 이제 또 동시에 그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황교안이가 어떤 막말에 대해서는 뭐 조금 징계를 하겠다 이런 발언 이후에 김진태나 이런 뭐 조원진이나 이런 뭐 대한애국당이지만 그럼 자갈을 물리는 거냐, 야당은 싸워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친박의 반발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그 장제원은 또 비박의 어떤 복당파로서 어떤 뭐 국회에서 자꾸 장애투쟁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데 현재의 어떤 저는 보면 홍문종 씨의 말은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거 한번 뛰쳐나가서 한번 박근혜 이용해 갖고 어떤 TK 자극해 갖고 뭐 국회의원 한번 다시 출마하려는 생각이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황교안 체제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자기네 원하는 대로 아니면 휘청휘청합니까? 일단 이제 정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일 색깔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렇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가려면 항상 정당의 기본 가치와 정체성을 단단하게 하면서 중간층까지를 끌어안는 이제 것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통적 지지층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고한 정체성과 그러면서 중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포용성, 이게 함께 있어야 되고 특히 그 당의 지도자의 체현대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이 를 볼 때 아, 저분이 우리 당과 우리 세력의 지도자야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하지 없죠. 않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아, 저거는 우리 세력 전체를 집권하고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거야라는 것이 가능하면서 당내에 보다 진보적인 층으로부터 조금 더 중도적인 층까지 예. 다 이해가 가능할 때 이제 그게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원만한 국정 운영도 되고 집권도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지도력이 그런 한편으로는 정체성이나 한편으로는 포용성이 다 종합적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그건 쪼개지는 거, 자기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집토끼파와 산토끼파에 또는 집토끼 노선과 산토끼 노선이 지금 휘들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집토끼 노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일반적인 집토끼 노선이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는 꼴통토끼 노선에 네. 지금 묶여버린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통토끼들 완전히 저쪽에 완전히 그냥 골방에 갇혀 있는 토끼들에 휘말려서 그런 건데 그거라도 또는 그것만 쥐면 어떻게 선거를 해볼 수 있겠다. 또는 그걸 갖고 공천을 한번 돌파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이미 그 중에 핵심들이 애국당으로 나가 있는 거 말고 지금 저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그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다른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과 조금 다른 산토끼 그렇죠. 노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독당파로서 저 탄핵을 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온 들어왔죠. 독당파로서 그것도 있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제 예를 들어 DK나 이런 데가 아닌 수도권이나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경우는 사실은 저런 식으로 지금 저 무슨 태극기 부대라든가 완전히 꼴통들이 하는 식으로 가면 당선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도 수도권에서 어렵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더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는 조금 더 정상적인 정치에 조금은 근접해 가거나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게 상식이잖아요. 동네 다니면 야, 이 국회의원들 동네 다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듣는 건 딱 몇 가지 있거든요. 야, 싸움 좀 하지 말아라. 돈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아니면 너네 국회에서 일 좀 해라. 뭐 이거 셋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아무리 자유한국당 쪽에서 민주당 탓을 하려고 해도 네. 그게 안 되는 것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너네 뭐 하는 놈들이냐 도대체 국회 안 들어가 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뭐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좀 반대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장재원 산토끼파들한테 나오겠죠. 그럼 오신환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된 이후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를 열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다음 주에 진짜 국회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신환 의원이 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어떤 치고 나가는 발언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거는 이제 첫째는 바른미래당 자체가 일정하게 정치적 존재 이유를 네, 존재가.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요. 뭐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진 그렇죠. 않아요. 네, 저는. 두 번째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도 하다 안 되면 단독 국회라도 해야 되는 것이 네.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검토도 했던 거잖아요. 네. 다만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이게 그냥 국회를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처리를 그렇죠. 해야 네. 되는데 추경도 그렇고 네.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국회를 연다는 것의 의미는 합의해서 연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법률적인 숫자만 가지고 열면 열 수는 있겠으나 여러 본들 일을 못하는 것이고 그 어차피 통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얼씨구나 하고 국회를 열어놓은 것은 100% 활용하면서 실제로 처리는 안 해주고
필요할 때 들어와서 국회의원 또는 국회가 열려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시비만 걸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안 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바른미래당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 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바른미래당까지도 네. 정말 자유한국당이 문제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네, 바른미래당에서도 자유한국당 비판한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 속으로 아무리 자유한국당 편을 들고 싶어도 들기가 그렇죠. 어려운 국면으로 자유한국당이 가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본질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5.18 망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상당수가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하고 함께 하고 싶어도 같이 못하게 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국면이 되면 바른미래당과 함께 자유한국당까지가 오케이가 안 돼서 처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국회를 열어서 자유한국당을 보다도 국민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러나 어쨌든 자유한국당, 한국당까지 일정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면이 있기 그러니까 의사 때문에 일정을 못 잡는다며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 선상에서 아마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은 지금의 황교안 체제, 그러니까 저렇게 진정성 없는 황교안 체제, 그다음에 이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국정이 위중하다 할지라도 다음 총선 때까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쉽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하여간 보다 더 국민과의 협력을 통한 압박이라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는데 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여간 신중에 신중을 거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애시당초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는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정치를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당이 아니라 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불행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국민들에게 불행이죠. 복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여당 복도 있어야 되고 야당 복도 있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처리해야 될 건 처리해 주니까 추경 같은 거 이제 그런 야당 복을 누리신 건데 지금은 이제 저 사람들이 박근혜 뭐 이명박 이렇게 해서 여당일 때 여당 복이 없었고 지금 야당 됐는데 야당 복도 없는 거죠. 네. 요즘 보면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진짜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괴멸의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국회가 하는 짓들이 필요하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좀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총선 좀 빨리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좀 급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실 오신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말을 바꾼 거거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단독 국회 어떤 시사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절대 합의하에 열어야 된다 이러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바꾸는 거는 최근에 있어서 어떤 이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대표 그리고 오신환 대표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뤘다. 그게 첫째가 패스트 트랙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어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좀 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에서 오신환이 그러면서 이 정도 하면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자유한국당도 압박하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근데 또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 청문회를 하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거는 민주당이 경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경제 파탄에 났고 무슨 책임이 있을 때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건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또 명분 삼아서 또 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원장님이 볼 때는 다음 주에 열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생각해? 열려야 되는 거고. 국회?
글쎄요. 경제 파탄 청문회라는 우선요. 거는 못 받는 거거든요. 아니 뭐 경제청문회는 뭐 경청문회라는 게 지금 무슨 뭐 비리를 저지르거나 뭐 사건이 터져. 파국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저게 자기네 말로는 경제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명분 쌓기일 수 있어요. 네. 청문회라는 게 뭐 굳이 따지자 보면 상임위에서 할 맞아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너네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상임위 열어서 맨날 하는 게 경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지 뭐 그게 따지고 보면 청문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 쌓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기분 맞춰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오신환 의원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황교안과 별도로 이제 나경원은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는 들어오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밖에 있으면 그렇죠. 일단은 황교안만 뜨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일정하게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생각해요. 두 저는 번째로는 모종에. 아까 말씀처럼 국민들 밖에 나가면 진짜 민망하니까 압력을 이제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내년 선거에서 퍼스트 트랙의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하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정말 독자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면 자기들도 어떤 약간 지지를 얻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존재감도 있어요. 그러려면 저런 게 딱 그런 거에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타이밍도 그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 10% 이상 이제 그런 지지를 오신환이 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뭐 종편에 나와서 뭐 정계 개편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것이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그 전까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탈 세력들이 있고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을 드러내서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자기 중심으로 친박을 제외한 보수 통합을 나서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금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홍문종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뭐 홍문종 의원을 따라서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요. 그러나 네. 홍문종 의원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천은 어차피 못 받을 거가 되면 네. 애국당이라도 가서 출마를 해야 되게 될 처지에 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꽤 많아지면 그거를 놓고 나머지 자유한국당과 여기 바른미래당이 합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쪽은 싹이 놀았습니다 하고 건강한 보수로 갑시다라고 할지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그 정계 개편이 저 보수 쪽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어떤 경우에도 대비하는 것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국면 변화를 네.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나경원이가 또 황당한 소리 했습니다. 박근혜에게는 형이 너무 가혹하다. 사면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막 놀랍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친박을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자꾸 그 친박이랑 자기가 비박이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친박을 껴안으면서 황교안을 압박해갖고 자기 중심으로 가려는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나경원 판사 출신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아니 이게 아직 판결이 나온 박근혜 어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면 얘기 나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 텐데 왜 이런 억울하라고 생각해요. 진짜 한심해 죽겠어요 보면. 그 중간에 여러분들 중에 뭐 국민소환제 말씀도 나오시는데 사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국민소환제 해야 되겠죠.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진짜 해서 진짜 다 이게- 기어고 다 끌려가갖고 이게 지금 진짜 반성문 쓰고 국민소환제는- 있어야 돼요. 다 무릎 꿇고. 이게 사실 의회 민주주의, 대의 정치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 직접 정치와 다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말 야 이게 적정한 장치를 통해서 국민소환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진짜 반드시 있어야 돼. 들죠. 왜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월급 왜 받습니까? 근데 진짜 이게 국회가 원칙적으로는 국회는 뭐 회기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렇게 회기나 이런 거고 연동시켜서 뭐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든 어때서든 이렇게 완전히 일 안 하고 하는 동안에는 세비를 못 받게 하는 이게 법제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국회에는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다음 국회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선거를 통해 들어가고 나면 이거는 법을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소환제도 소환제고 이런 식으로 주야 장창 아니 뭐 올해 들어서 대제 청문회를 지금 경제청문회 얘기도 나왔지만 청문회를 뭐 연중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뭐 열어야 연중 청문회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일 때는 월급을 못 받게 해야 돼요. 제가 올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등원해갖고 뭐 했나 가만 봤더니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 장관 인사청문회, 자기네들한테 아무래도 좀 유리할 만한 인사청문회 그런 거나 좀 참여해갖고 했고요. 원래 국민을 민생 법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해 준 건 없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복귀 명분이 경제청문회 이런 거 갖고 하는데, 그냥 문재인 정부나 지금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추경을 얘기하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배지가 먼저거든요. 네. 배지가 먼저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경제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저런 정당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이게 참 아까 원장님 말씀에 국민들이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배지가 뭐 정치인들이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순수한 공익만 바라는 그런 고상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네. 공익과 사익이 적절히 결합되고 그렇죠. 자기가 바란 것과 뭐 이런 것이 결합되는 건데 배지를 정말 바라면 국민이 원하는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국민이 원하는 짓을 안 하잖아요. 자기네 그 TK 지역에서 하는 자극적인 발언만 해갖고 그냥 그 중에 몇 명만 저러고 앉았으니까 사실은 내부에서는 깜깜할 거예요. 그렇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사람이 다 이렇게 정상적 판단이라는 게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바보들만 모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일부러 저러는 거죠. 도대체 저 뭔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요, 지금 황교안 100일 지난 다음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여기저기서 좀 불협화음 나오는 게, 이게 다 총선이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말아먹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상 진박감별사라고 하면서 최경환이나 여러, 그리고 옥새 파동 뭐 이렇게 하면서 공천 잡음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에 반해서 민주당이 참 조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경선 룰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그 권리당원들의 어떤 투표 참여,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그 민주당이 총선을 빨리 준비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과거에는 선거 한 두세 달 전에 막 발표하고 막 이러면서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막 당사 앞에 와서 항의를 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다 더 체계적이고, 이해찬 당대표가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원칙적으로는 전 지역이 경선이고 전략 공천을 최소화한다. 원장님 보실 때 이거 민주원건장 하실 때도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서. 그럼요.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경선 룰 만드는 기획단을 할 때 네. 윤호중 총장이 단장이고 제가 네. 부단장을 해서 네. 이 틀을 이제 다 정리하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요.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안정적인 총선 준비 체제로 가고 네, 있는 네. 거죠. 꼭 조금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가 그 1년 전에 룰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제 지킨 거잖아요. 네. 큰 틀에 다 경선으로 간다. 경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권리당원은 이런 방식으로 이때까지 들어와라. 그리고 가급적 이러이러한 룰을 가겠다는 룰의 기본 틀이 나온 거예요. 네, 네. 이것은 이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선 룰에 대한 불공정성 시비를 없앤 거거든요. 그렇죠. 첫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해찬 대표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이게 있었어요. 결국 후반부로 가면, 저희가 내부에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후반부로 가면 지금 다른 당들이 거의 다 분열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 네. 이건 한국 정치 전체 틀을 봐서도 그런데 네. 다음 총선까지 지금 있는 당 모습 그대로 있을 당이 민주당 말고 어디가 다 그대로 있을까 사실은 자신하기 어려워요. 정의당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빼고, 존재할 정의당은 것 같고. 별개고, 네. 빼고 나면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저희가 뭐 다른 당을 지금 얘기하면 네. 그렇지만 이게 뭐가 붙든 빠지든 없어지든 하여간 가능성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열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해찬 대표의 그렇죠. 기본 전략 인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경선률을 보시면 청년이라든가 여성 신인 등등에 대한 가산점, 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산제도 이거는 있지만 과거 늘 시비가 붙었던 일방적인 몇 프로 그냥 자르는 방식은 가급적 안 취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건 뭐냐면 그것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분열과 갈등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인데 네. 이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산점 감산점 시스템으로 가면 그냥 잘하고 못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경선의 틀 안에 묶어놓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한 거고 사실은 이게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뭐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뭐 양정철 원장 뭐 누구누구 얘기하지만 저도 좀 선거 전략을 해보고 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갑의 갑이거든요. 선거 전략.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럼요. 우리 전략적인 인정하는. 같이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포석을 하고 뭐 양정철 원장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지만 제일 큰 그림 누가 그렸어요? 유시민 이사장을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양정철 원장 자체를 지금 원장으로 한 거 이해찬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해찬 대표가 큰 그림의 포석을 안정적으로 했고 양정철 원장이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이러저러니 시비를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상당히 이재명 또는 김경수 이렇게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네. 약간 좀 침체되어 있던 이런 국면에서 우리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을 네. 저쪽은 막 황교안, 나경원이 다 뛰고 있고 우리는 다 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네. 한 바퀴 쭉 돌면서 자연스러운 말보시를 통해서 다 살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통합을 하는. 다 그쵸? 살리고 네. 통합하고 살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네. 우리의 지지층도 다시 결집이 되고 음. 또 우리의 지지층이 그 다음 선거를 준비도 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동시적인 작업들이 네.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큰 틀에 보면 저는 우리는 뭐 비교적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절대 안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경제 위기론, 경제 폭망론이 아니라 네. 실제로 세계 경제가 쉽지 않고 맞아요. 네.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수 층에서 이 경제적인 대격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들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긴장감을 갖고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되는 그건 그거는 어떤 분명히 올 있는 하반기까지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어떤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계속 희망 고문이 아닌 어느 정도 좀 성과물이 좀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근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고용의 효과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언론이 왜곡하고 있어서 그러지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갖고 제가 원장님 제가 분석한 건 민주당이 그래도 어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조회수가 많았는데요. 네.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역대 선거와 다르게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찬 당대표 중심으로 안정돼 보이는 게 제 생각은 그 과거 그 호남 토착 세력이라고 얘기했고 국민의당에 현재 가 있는 민평당은 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네. 좀 그분들이 사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명도 새정치민주연합이었어요. 한마디로 민주당도 아니고 연합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계파들이 너무 민주당에 많이 있다가 아니 안철수 김한길 시절에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그러니까요.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이름을 지키고 있다가 그때 당에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갑자기 뜬금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뭐 자민련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네, 그때 네. 참 이해가 안 건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어떤 분란의 아이콘이었던 뭐 김한길 어떤 뭐 호남의 뭐 대표적인 뭐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을 사실상 같이 새로운 창당을 하면서 사실 호남 때문에 민주당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민주 진보 세력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그 호남의 정치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늘 개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호남 뭐 홀대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좀 하나 단일 대우로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빠져나가고 나서 21대 현재까지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그 V3 바이러스 퇴치를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네. 우리 당이 상당한 정치적인 경험과 숙성의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그런 경험도 쌓았고 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 소리를 위해서 분열을 하거나 하는 세력들이 다 나갔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 때 그거를 밖에 드러내서 내부를 공격하는 하면서 자기 장사를 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 풍토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사실은 참 좋아 그런 것이 이제 과거와 달라진 거죠. 과거 같았으면 우리 내부에 뭐 야당이 공격하는 그리고 국민도 일정하게 갸우뚱했던 예를 들어 뭐 사안들 뭐 인사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내부에서 막 총질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극복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신기해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고 되고 나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부터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초가 이제 잡힌 것이고 그 기조가 쭉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내부가 분란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저러니까 막 그 민주당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조중동은 좋다고 옆에서 또 부채질하고 떠들어대고 있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 보니까 야, 민주당이 이래갖고 내년에 그래도 희망 좀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치만큼 어떤 선거에서 긴장만 늦추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원장님이 그래도 참 연구원에서 많은 전략도 많이 세워놓고 좋게 아니 다져놓고. 정말로 이게 뭐 1919년 이후 100년을 마무리하는 선거고 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친일 및 친일 잔존 세력을 정리해야 되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민족의 운명인가 어떻게 국민들이 친일 반민특위를 친일 하는 거예요. 분단 잔존 세력을 정리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참 중요한 선거고 어떤 근데 준비는 잘 돼가세요? 그 내년에 어떻게 보면 저 자유한국당 그 영등포 의뢰 만약에 경선을 통과하셨고 나와도 저기 만만한 지역은 아니던데요. 아니 뭐 저는요 예. 저 이기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일단은 경선도 잘 치르시고 네, 경선도 나중에 하면 본선도 저 중요한 게 김민석 의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민주당이 좀 더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런 말을 그럼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야 김민석 역시 한번 기대된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김민석의 모습으로 보면 어떨까. 의원님 어떻게 보면 그 원장님 오실 때 저도 좀 비판을 했었어요. 민주당이 왜 비판을 했냐면 민주당은 야당 같은 여당의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의 정신을 버리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자꾸 민주당이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그러는 거는 스스로들이 지킬 게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강고한 이 수구 그렇죠. 그다음에 잘못된 이런 것은 사실은 집요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개혁의 과제가 네. 너무나 뭐 지금 이런 친일잔재 청산의 과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역사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좋으시고 의원님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3선 되면 벌써 들어가자 18년 만에 들어왔는데 중진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초선같이 해주세요. 아 그럼요. 진짜 그럼요. 정치 신인 김민석 과거에 내가 뭐 몇 살 때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아, 그럼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아니 김민석 저는 초선같이 정말 그런 열심을 야 할 역시 거예요. 우리가 예. 18년 동안 저 정치인을 못 봤던 게 국민들이 네. 어떻게 보면 와 저런 사람이 18년 조선같이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예, 의원님, 의원님이란다 벌써 죄송합니다. 예, 어떤 좋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활력 넣어주는 시간을 네. 내고 그다음에 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시간이 예, 마무리. 요거 먼저 할까요? 네, 되게 간단하게 예, 할까요? 예. 예, 최백은 교수가 어떻게 보면 공정경제, 혁신경제하면서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면 경제 팩트 체크 나와서면서
굉장히 정부도 만약에 힘을 굉장히 얻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보실 때 최백은 교수 아시죠? 제가 최백은 교수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그 비교적 몇 년 전부터 이제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음. 중간에 오해하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또 날석에 비판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첫째는 경제학자인데 그 통일 운동을 쭉 해온 분이고요. 그 통일 의식이 민족 의식이 확고한 분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 개혁 의지가 확고한 분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냐는 입장에서 비판을 해왔고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또는 포용 성장의 기조를 더 확고하게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더 세게 가라고. 그리고 지금은 재정 확장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실 추경도 더 해야 된다고. 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최백은 교수가 쓴 이게 경제다라는 책을 사서 저도 조금 보고 있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이게 자기가 이런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소명이다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하는 분이고 더구나 그 책 팔아서 인쇄도 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네, 제가 네, 그렇게 들었어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아주 좀 심혈을 기울였던 작업 하나가 민주시민학교인데요. 그래서 쭉 잘 알고 있죠. 우리 저희 같이 생중계도 했잖아요. 하고 같이 했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양정철 원장께서 들어오시면서 양 원장이 이제 총선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긴 좀 무리여서 본인은 접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모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 원장님이랑 얘기하면 되게 잘 네, 좋을 것 거기 같은데. 그 민주시민학교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우리 당내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고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해서 네. 그 동창회 분들이 만들어져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에처럼은 못해도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네. 필요하면 그것들 생중계하든 녹화중계하든 하는 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형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네. 민주시민학교 시즌 2를 네. 최백은 교수를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 한번 모시면 안 돼요, 원장님? 최백은 교수? 네, 원장님이랑 경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국가 성장의 지금 위원장님이시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들 네. 딴 거 하나 아니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김민석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민주연구원장이자 지금은요 포용국가 위원장이에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포용국가는 소득 주도 성장의 큰 그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백은 교수님 그리고 한번 모시고 얘기하면 되게 일단 얘기해 보죠. 지금 막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예, 마지막 예, 저희도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요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할까요? 뭐냐면 지금 우리 이현주 전광훈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이현주가 결론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뭐. 이현주가 갑자기 정광훈이가 오죽하면 그랬냐 이러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유유상종의 동료의식을 느끼나 봐요. 네. 저 전광훈이라는 분이 전 잘 몰랐는데 황당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정치하고 싶은 거죠. 아유. 대한애국당에서 대구 쪽에 사람들. 뭐 그래서 그쪽에. 거기는 그냥 이현주 전광훈 같은 수준은 내버려 두죠. 뭐. 네. 여러분들 어느새 훌쩍 1시간 반이 지나가 버렸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원장님을 쫄라서라도 최백은 교수님 시간만 되시면 두 분이 진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우리가 경제를 공격할 게 뻔하거든요. 내년 총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시청자 한 10,000명 찍어봅시다. 아니 일단 근데 최백은 교수 일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돼야 되니까 일단은 여쭤보고요. 네. 최백은 교수 오신다 그러면 시청자 한 10,000명 동시 시청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뭐 데리고 하신 거. 네, 감사합니다. 시사타파 우리 식구들, 가족들 이렇게 뵈니까 좋고요. 두 번째 뵈니까 더 좋고 앞으로 계속. 원장님 잠깐만요. 김민석 TV 여러분들 모르고 얘기 안 했어요. 김민석 TV가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요,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서요. 저보다 잘 나가는 탤런트도 있고 뭐 김민석 네, TV 근데 많아서 김민석 원장님 얼굴이 있는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TV 하고 김민석 원장님 얼굴이 있어요. 네. 거기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합니다. 누가 했나. 감사합니다. 네,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네, 방송 마칠게요.